자, 살기 좋은 우리 국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 국토의 모습을 알고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위선은 지도나 지구본에 가로로 그은 선입니다. 가로 동그라미 치면 좀 더 인식하기 쉽겠죠. 그리고 가로로 그은 선은 위도를 나타냅니다. 가로 위 해서 가로로 그은 선은 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선이 있는데 경선은 지구본에 세로로 그은 선입니다. 그래서 경세는 조금 이상하니까 가위를 기억해 두면 옆에 경선과 위선을 구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위도입니다.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가 적도가 포인트야.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이, 남쪽은 남이라고 하고 각각 90도로 나눠서 북쪽과 남쪽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경도는 적도가 아닌 본초자오선이라는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고 하가 각각 180도로 나눈다는 거. 그래서 동쪽과 서쪽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우리 국토의 모습과 위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남북의 길이는 깁니다. 남북은 아주 길고 동서의 길이는 짧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남쪽, 북쪽, 그리고 동쪽, 서쪽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가 나와 있다는 거. 그리고 위치, 이것 좀 잘 기억해주세요. 위치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고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북위 33도에서 43도로 사이고 동경 124도랑 132도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옆에 우리나라의 영토, 영해, 영공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국토란 한나라의 힘이 위치는 범위, 그리고 이게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밑에 바다는 영해가 되고 땅은 영토가 되고 그 옆에 하늘은 영공. 그렇지, 영공이 됩니다. 그럼 옆에 우리 국토의 영역은,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 뭐였지? 부속도서 옆에, 그렇지, 섬이 주변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기억해 두세요. 북쪽은 유원진이 있고 동쪽 끝은 독도의 동도, 그리고 서쪽 끝은 비단섬, 남쪽 끝은 마라도라는 거. 그래서 마라도 얘기하면서 무한도전 짜장면 얘기했습니다. 뭐야? 무한도전의 짜장면, 남단 끝에까지 먹었던 거, 거기 가서 먹었던 거 무한도전에 마라도 맞죠? 자, 영해는 섬이 적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가 있고, 제주도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썰물일 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가장 바깥에 위치한 섬들을 연결해서요. 그래서 여기가 12해리까지라는 거, 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12해리인지, 그리고 남해안과 서해안, 동해안, 울릉도가 각각 다른지 확인. 그리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이라는 거 기억해두면 됩니다. 옆에 영해와 영공의 특징, 대한민국 영해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에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공 안을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지나가려면 대한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두면 됩니다. 옆에 우리나라 국토의 중요성을 알고 국토를 소중하게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려면 영토, 영해, 영공에 각각 읽어보면 되고, 독도 한번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비무장지대 DMZ, 기억나지? DMZ는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되는 휴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설정된 지대이고, 그리고 비무장지대 부근에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생태계가 복원이 돼서 최근에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는 평화, 생태, 관광자원 등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볼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지형의 특징은 산지, 평야, 강이 있는데 우리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그리고 북쪽과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고 평야는 주로 서쪽과 남쪽에 분포합니다. 강은 높은 산이 많은 동쪽과 북쪽에서 높이가 낮은 서쪽과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동에서 서.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강의 폭이 넓어지고 물의 흐름이 느려져 넓은 평야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두고,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의 지형이다 라는 말 기억을 해두고요. 다음 두 번째, 해안으로 가면 해안은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그리고 모래사장이 넓어 해수욕장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은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고 썰물의 차가 커서 갯벌이 발달했다는 거 기억해두고, 세 번째, 남해안은 해안선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아주 많아서 다도해라고 부릅니다. 기억해두라고.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만과 곧 반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각각 다른 표현이 있어. 만은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 바다가 있으면 육지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곧은 바다가 바다 쪽으로 나와서 바다로 둘러싸인 녹지, 얘가 바로 곧입니다. 곧이라고 바다에 우리 예를 들면 호랑이 꼬리라던가 토끼 꼬리 같은 맞아, 호미 곧 좋아. 그런 걸 바로 바다로 작은 둘러싸인 곧이라는 거 표현 기억해두고, 반도는 곧의 규모가 커지면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음 쪽 넘어가 볼게요. 다음 쪽은 이제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과 계절에 따른 생활 모습인데, 기후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말하고, 기온, 강수량, 바람 등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가 옵니다. 이거는 기후일까 기후가 아닐까? 기후예요. 비가 옵니다. 오늘. 기후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나타난 대기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아닌 기후라는 표현을 기억해주세요.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은 계절별, 지역별로 기후의 차이가 나는데, 특히 지금 여름철, 지금 이 상태를 뭐라 그러게? 땡땡철, 장마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면서 눈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세 번째입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남북의 기온차가 큽니다. 여름보다 겨울에 남북의 기온차가 크다는 거. 세 번째, 우리나라 바람의 특징. 바람의 특징도 좀 중요합니다. 여름과 겨울 중에 여름에는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옵니다. 적도 부근 태평양에서 여름에 지금 비가 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덥고 습한 바람. 그리고 여름에 덥듯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온다는 거. 두 번째, 겨울은 북쪽의 시베리아 바람에서 옵니다. 시베리아에서 겨울이야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두 번째는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이거 기억해둘 거.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바람에 따라 다른 기후가 나타납니다. 바람에 따라 다른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기후에 따라 나타난 생활 모습은, 터도둠집은 지대가 낮은 쪽 있지. 왜 했냐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물에 잠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땅보다 조금 높게 지은 집, 이게 바로 터도둠집입니다. 옆에 우대기는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입니다. 지난번 단어평가에서 풀어봤듯이 눈이라는 말 기억해주세요. 눈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고, 집 안에 생활하는 걸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해두고, 다음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땅 모형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를 만들어 봤었고, 우리도. 다음에 인구분포의 특징은, 인구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고, 인구분포는 인구가 어디에 얼마나 모여있는 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남서쪽에 있었습니다. 남서쪽에 있다가, 남서쪽에는 평야가 많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나 대도시 지역에 인구가 몰려있다는 거, 그리고 남동쪽의 공업도시 지역에 인구가 많이 산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데는 집이 모자라 주택 부족, 교통이 많아 사람이 많으니까 교통의 혼잡, 그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가 적은 데는 뭐하냐 했더니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했더니 교통을 발달시키고 대도시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국토에 대도시와 신도시 사이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인구 분포가 다를까요? 첫 번째, 인구와 지형. 지형의 문제를 많이 탑니다. 산지 지형과 평야 지역 중 하천과 내륙 지역 중에 비교를 했을 때 해안 지역에 인구가 많고 또 평야 지역이나 하천 주변에 인구가 많다는 거 기억을 하고,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달한 곳에 인구가 많고 그 인구와 산업 중에 산업이 발달한 곳에 많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2번 한번 별표를 해볼래요? 2번이 지역마다 인구 분포가 다른 까닭 지형이 다르고 교통과 산업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면, 교통도가 하나 있어요. 여기 교과서에 한번 살펴보면 교통도라는 게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철도나 도시끼리 연결하는 버스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가 도로, 철도, 항구, 공항 등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교통 발달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는 고속국도가 보다 철도가 더 발달했고 산업의 발달과 함께 고속국도가 많이 건설되고, 2013년대는 고속국도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고속철도가 새로 건설되었다는 거, 많이 교통이 발달되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고, 교통이 발달되니까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생활권이 넓어졌다. 그래서 무슨 생활권이라 그랬는데 기억나니? 땡땡 생활권 있었는데 국토생활권. 땡. 자유생활권. 하루 종일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동생활권. 좀 비슷했어. 교통생활권. 땡땡 생활권. 하루 이틀 생활권. 일일 생활권. 정답. 1일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발달하고 먼 곳에 사람들이 손쉽게 받고 발달했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1단원 끝이었습니다.